그래서 운동량, 충격량보다는 좀 잘 푸신 것 같은데 에너지 파트에서 틀린 거 좀 보셨어요?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틀린 거 질문을 해줄래요? 8번. 4번, 8번. 네. 4번 보시면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을 10cm 늘렸을 때 용수철은 압축하거나 늘렸을 때 탄성 에너지 생겨요. 그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구하는데 2분의 1 곱하기 탄성 개수가 거기에 얼마라고 나오냐면 400Nm/m라고 나왔으니까 거리 단위 미터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cm 잡아당겼으니까 0.1m의 제곱, 이게 탄성 에너지 전체. 그래서 탄성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줄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물체의 속력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상으로부터 20m 높이에 1kg짜리 물체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자유낙하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 높이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온전히 기준면으로 다 내려오는 거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어요. 그랬을 때 최고점에 있는 위치 에너지가 바닥으로 내려오면 모두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 크기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속력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 속력은 이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같다라는 방정식으로 물리 문제를 푼다 했잖아요. 위치 에너지는 mgh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때 우리한테 묻는 건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속력만 물어봤으니까 v 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m은 날립니다. 그러면 V는 루트 2G H야 이렇게 풀어도 무방하죠.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낙하거리 20. 그래서 얘는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20의 빠르기로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오시면 9번부터 13번까지 중에서 질문. 9번, 12번. 9번하고 12번 보시면요. 9번은 그림과 같이 한쪽 벽면에 고정된 용수철을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용수철을 이렇게 놓고요. 마찰이 없는 곳에 이렇게 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용수철이 늘어나기 전 상태가 물체가 5점에 있을 때예요. 그랬다가 얘를 잡아당깁니다. 어디까지 잡아당기냐면 B 위치까지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러면 B 위치에서는 뭘 갖냐면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를 2분의 1 kx 제곱만큼 갖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여기까지 잡아당겨서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니까 0이에요. 그러면 얘 두 개를 합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니까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 kx 제곱이 돼요. 그랬다가 이 물체를 놓으면 이 물체가 용수철의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원래 상태에는 5점으로 돌아왔을 때는 탄성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수철이 압축되지도 늘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럼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탄성 에너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온전히 다 돌아오면서 얘가 속도를 갖고 끌려가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2분의 1 kx 제곱이랑 같은 크기를 갖게 돼요. 그래야 이 둘을 합한 역학적 에너지가 그대로 2분의 1 kx 제곱을 갖겠죠. 이런 얘기야. 자, 그랬다가 얘를 여기에서 돌아오면 얘가 멈추냐? 아니요. 끌려가면서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못 멈추고요. 운동 관성 때문에 반대편으로 간다고요. 예를 들어 내가 10cm만큼 잡아당기면 얘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순간 멈추냐? 못 멈추고요. 더 밀려갑니다. 어디까지?
반대편 10cm까지 밀려가 다시 똑같은 크기의 탄성 에너지를 갖습니다. 됐죠? 그래서 A 지점에 오면 A 지점은 다시 원래대로 탄성 에너지를 갖고요. 운동 에너지 없어요. 여기까지 가면서 속도가 다시 0. 그랬다가 다시 O를 지나 B까지. 이거 무한 왕복 운동해요. 바닷가에 마찰이 없으면. 되겠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추가 5점을 지나 B점을 향할 때 됐습니까? 다시 B점을 향할 때 다시 원래 상태 이대로 돌아갑니다. 됐니? B점을 향할 때 탄성 에너지는 최대가 되고요. B점에서의 추의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원래로 돌아간다고요. 자, 그 다음 몇 번이라 했죠? 12번 보시면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구슬이 EV의 속력으로 한쪽 끝이 고정되어 있는 용수철을 향해 가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용수철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향해서 어떤 물체가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물체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가다가 용수철이랑 쾅 하고 부딪히는 순간 뭐합니까? 추가 용수철을 압축시킵니다. 언제까지 압축시킬 수 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운동 에너지를 용수철한테 탄성 에너지로 전달해 줄 때까지 압축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최대한 압축된다 라는 얘기가 뭡니까? 더 이상 못 밀고 간다는 얘기죠. 왜요? 속도가 0 됐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압축된 그 순간에는 운동 에너지가 0 될 때까지 간다고요. 그렇죠?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때 용수철을 향해서 가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 구슬이 용수철을 압축하여 속력이 V가 되는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자, 최대점에 오면 속력이 0 되는데 V라는 건 아직 덜 압축했다는 얘기죠. 중간쯤 왔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러면 요 지점을 보시면 여기 제일 맨 앞에서는요. 이 지점을 A, 완벽하게 압축했을 때를 B, 중간쯤 지나갔을 때를 O라고 할게요. A 지점에서 탄성 에너지는 없었어요. 혼자 굴러가고 있었으니까.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있었냐면 2분의 1 m, 얘 속도가 2v라고 그랬으니까 4v 제곱만큼 있었죠. 그래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 2mv 제곱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져요. 근데 바닥에 마찰이 없으니 5점을 지날 때나 B점을 지날 때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2mv 제곱의 크기를 어디나 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B점에 오면 최대한 압축하면 거꾸로 운동 에너지는 없고 완벽하게 압축되어 있는 Y는 KX제곱의 위치까지 오겠죠. 그랬을 때 이 최대한 압축됐을 때 이 탄성 에너지가 처음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와 같다고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간쯤 왔을 때 여기가 완벽하게 가운데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쯤 왔을 거예요. 압축을 조금 했다고요. 여기를 X 다시라고 하죠. 여기쯤 왔을 때는 탄성 에너지 있어요. 2분의 1 KX 다시의 제곱만큼.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있습니다. 2분의 1 M. 이때 속도가 V라고 했으니까 V 제곱만큼. 맞아.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합한 크기가 얘랑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뭐예요? 보이십니까? 이거 넘기시면요. 2분의 1 K X 다시 제곱의 크기가 얼마랑 같냐면 2분의 3 MV 제곱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 탄성 에너지의 크기는 이만큼. 그러니까 얘 대신에 2분의 3 MV 제곱 집어넣어 보시면 되죠.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 알겠어? 그래서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3대 1인 순간이 돼요. 속도가 절반으로 줄면. 알겠어? 자, 여기까지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넘어가죠. 14번부터 18번까지요. 13번이
같이 마찰이 없는 레일 위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자 그러면 거기에서요 A, B의 위치 에너지 불러봐. 위치 에너지요? 네, A, B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예요? 몇 대면? 1대2. 1대2.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요? 3대2. 그러면 속력비는요? 네, 루트 3대 루트 2.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속력, A의 속력은 B의 속력의 몇 배이겠습니까? A의 속력은 B의 속력이랑 몇 배를 곱하면 같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네모는 루트 2분의 3배죠. 이해돼요? 네,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14번하고 또 뭐요? 18번. 자, 14, 18 볼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용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의 끝에 질량이 M인 구슬을 대고 있어요. 가만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요. 자, X만큼 압축시켰다가 자, 압축시키는 순간 뭐 생겨요? 탄성 에너지 생깁니다. 그러면 손을 놓으면 탄성 에너지가 그대로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돌아가겠죠. 자, 그랬을 때 놓는 순간 속도의 크기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세요 라고 했는데 요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교재에도 그대로 있던 문제인데 얘가 최대한 압축됐을 때요. 최대한 압축했다. 요만큼의 거리를 x만큼을 압축해서 얘가 공이 여기까지 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압축됐을 때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탄성 에너지를 가질 거고요. 이게 펼쳐지면서 그대로 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랬을 때 이때 속력 얼마니? 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지우시면 V로 정리하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V 값은 루트 n분의 kx요 라는 겁니다. 문자 계산이 좀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그림을 롤러코스터가 큰 소음을 내면서 밑줄 쳐요. 소음. 고뱅아, 가만히 거기에 있는 롤러코스터가 전시되어 있을 때 소리 나니? 안 나죠. 얘가 달려야 소리가 나죠. 그 소리라는 것도 소리 에너지죠. 이 소리 에너지가 없었는데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 에너지는 어디서 왔어요? 레일을 달릴 때 마찰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예요. 되겠어? 또 레일을 달리다 보면 레일 바닥이 뜨거워지죠? 그것도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를 발생한 겁니다. 맞냐? 그래서 여기서 소음이 난다는 걸 통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구나, 마찰 있구나 라는 걸 캐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외부로부터 롤러코스터는 공급된 에너지는 없으니 역학적 에너지가 소리의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기억. 자,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는 없네요. 그렇죠? 두 번째, 롤러코스터가 내려갈 때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까? 네. 얘가 움직이는 족족 뭐가 발생합니까? 소리 에너지라는 게 발생하죠. 그러니까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어요. 매 순간. 지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습니까?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요. 한 번 더 하죠. 넘겨. 19번부터 20번까지 질문해봐. 20번. 자, 위아더 월드 20번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계정교과라고 하는 걸로 배우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 수준을 조금 낮추고요. 그리고 내용이 워낙에 많고 새로운 물투 내용들이 되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내용 자체도 많고 어렵습니다. 개정된 교과로 배우는 여러분들이 기존 교과로 배우는 친구들에 비해서 무게감이 1.5배 증가했어요. 물투에 있는 내용 절반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원 배우는 것도 힘든데 물투까지 같이 하느냐고 많이 어려운 학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단원마다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가 없어서 문제는 좀 편하게
대신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중이 바로 레벨 1입니다. 그중 그나마 우리는 레벨 1을 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해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끼리 모여있는 반인 거 아세요? 요번에 물리 원반이 두 반으로 분리된 건 아십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왜 여기 있고 다른 친구들은 다른 곳에 있는지 아십니까? 나름 분반을 한 거거든요. 성적으로. 그래서 나름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선생님이 받아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끌고 가 보려고 첫 번째 4개월 동안은 개념만, 두 번째 4개월 동안은 수능 문제를 풀어나갈 건데, 그래서 첫 번째 개념하고 있는 레벨 1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레벨 2라고 하는 문제풀이에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하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고등학교 2학년 물리 1까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8개월 동안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받은 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그 중에서 일부 수능 문제를 선생님이 가져와서 보여드린 건데, 그게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가 수능에서 아이들이 헝아들이 좀 많이 틀렸던 문제. 그렇죠?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나무 토막이 높이 h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서, 자, 보면 마찰 없다는 얘기 왜 쓸 것 같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이런 얘기 하려고. 됐죠? 자, 마찰이 없는 곳에 미끄러져 내려가 수평면 위에서 2m 이동한 후에 전지했다라고 합니다. 수평면과 바닥 사이에 요번에 이 구간은 마찰이 뭐가 돼요?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입니다. 빗면의 경사면은 마찰이 없습니다. 마찰이 없는 경사면을 내려오면 바닥은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여기서는 마찰에 의해 뭐가 발생합니까? 열 에너지가 발생해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 경사면을 내려오는 구간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근데 얘는 지금 어디 있었냐면 바닥면으로부터 H 높이에 있었어. 자, 그럼 꼬맹아 여기 봐. A 지점, 여기를 B 지점, 여기를 C 지점 구간 나눠 볼게요. 자, A에서 B로 가면서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 맞아. 그래서 A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A 지점에 역학적 에너지가 나올 거고,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이니까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와 B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같아. 근데 A 지점에서는 높이 H인 곳에 물체를 가만 놔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만 가져. 운동 에너지는 없어.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mg, h일 텐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B로 내려와 봤자 크기는 mg, h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질 거야. 근데 B 지점에 내려오면 위치 에너지는 얼마 되니? 0. 그러면 이만큼의 크기가 다 무슨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 그러면 이 지점의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으로 한다면 이 크기가 얘랑 같아야 돼.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순간의 속도를 V로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설계고요. 물리는요, 설계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 머리가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C 구간으로 갈 겁니다. 자, C 구간으로 가는데 신기한 거 아세요? 이 V라는 애가 여기까지 오면서 정지됐대요. 정지됐으면 운동 에너지 얼마 됐다는 얘기야? 0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많았던 운동 에너지가 다 없어졌대요. 그럼 얘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니? 아니죠. 아니죠. 위치 에너지도 0이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0으로 줄었네? 그럼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역학적 에너지 그냥 없어지니? 아니죠. 에너지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 거죠. 무슨 형태로 전환될까요?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전환. 됐어.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마찰이 생물로 바뀌었다 또는 열 에너지로 전환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A점에서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B 지점으로 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고 그게 C 지점으로 가면서 마찰이 한 일 됐어. 양은 다 같아.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이 높이는 h고 요 거리는 2m래.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필요한 거 계산을 이제 해보면 되겠죠. 자, 기억. 나무 토막이 빗면을 내려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 mgh와 같네요. 니은 수평면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의 크기 그조차도 mgh와 같네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무 토막을 높이 EH 빗면 위에서 미끄러지게 한다면 자 높이를 2배 더 높은 곳으로 할게요. 그렇다면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됩니까? 지금보다 2배 더 커지죠.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더 커지죠. 그렇다면 마찰이 한 일도 2배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럼 마찰이 한 일이 2배 더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물체와 바닥 사이 마찰이 변하니? 안 변해요. 같은 거측이잖아요. 그러면 마찰이 한 일이 2배 커지려면 마찰력은 똑같으니까 밀고 간 거리가 몇 배 커져야 됩니까? 2배 커져야 돼요. 그래서 얘는 4m 밀려가서 멈추겠구나 이 얘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나무 토막을 2배 높은 곳에서 미끄러뜨리면 나무 토막이 밀려간 거리는 8m가 아니고 4m여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대단히 편한 문제를 뽑아보려고 했는데 이 파트는 편한 문제가 별로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아직은 중학교 3학년 내용을 안 배웠지만 중학교 3학년에서 배우지 않았던 용수철에 대한 탄성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새로운 내용이 탄성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탄성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나온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계하는 과정 얘가 중요하다. 요게 되면 된다. 되겠죠?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없어.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운동량 하고요. 충격량 그리고 일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가능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저하고요. 넘어오시면 자, 이제 62페이지에 있는 열과 에너지라고 하는 역학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걸로 역학은 끝나고요.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전기, 파동 이거 나와요. 역학이 제일 어렵고요. 전기하고 파동은 안 어렵거든요. 네. 전기는 중학교 2, 3학년 전기를 잘하고 오시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게 다예요. 중학교 2, 3학년 전기를 잘 못 배워 오셨으면 그걸 배우시면 되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물리는 중학교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중학교 내용 복습한다 생각하고 하셔도 무방하거든요. 지금 이 열 파트는 어딜까요? 중학교 2학년 7단원이죠. 8단원인가요? 8단원인가요? 열과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중학교 단원에 있는 내용 그 내용에서 조금 확장 되죠? 네. 저는요 여기에서 이제 늙은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젊은 애들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초6, 중1. 자, 손 위치 확인하자. 자, 손 번쩍 들어. 초1, 중1. 아니 초6, 중1. 하나. 중1이었어? 손 번쩍 들어봐. 하나. 요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요만큼. 와, 중1처럼 안 생겼는데 이 새끼 왜 중1이야? 이 늙은 새끼들. 야, 중2가 더 어려 보이는데? 자, 중2 친구들은 이제 막바로 입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는 진로에 대한 상담하셔야 그 다음 커리를 뭘로 갈 건지가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하고 나뉘셔야 됩니다. 레벨 2까지는 그냥 가는데 레벨 3부터는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목적성에 따라 탈 필요가 있는 친구, 탈 필요가 없는 친구도 아닙니다. 네. 대신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꿈과 희망을 가져볼 나이니까 꿈과 희망을 좀 줘보려고요. 됐죠? 이과 쪽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면 어딥니까? 공대. 영재 과고죠. 아. 네, 영재 과고죠. 네.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지금 아직 과고를 안 탔으면 갈 길은 두 가지죠. 자사냐 일반고냐. 저 하나 물어보죠. 중학교 2학년들만. 지금 중학교 2학년 드글드글합니다. 여기 10명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늙은 새끼들. 민성아. 네. 진로. 이게 어디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지금 3분의 1은 자기의 고등학교 진로를 결정한 친구들이에요. 나머지 3분의 2가 결정을 안 한 친구들. 이거 나중에 5월달쯤 되면 아차 싶은 순간들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목적성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진로를 묻는 게 아니잖아. 중이잖아. 생각하셨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여기는 필리핀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핀란드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은 진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빨리 결정되죠. 특히 상위권 친구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적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부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 결정을 이제는 하실 때가 됐어요. 그 진로 결정은 부모님들이 못 해줍니다. 네 인생이거든요. 김아주는 뭐니? 저 자사요. 자사. 어디 자사니? 상산모. 상상고. 유예슬 어디 있습니까? 네. 저 중일인데. 예슬이가 중1이야? 유예슬? 네. 중1이야? 너 중2로 되어 있어. 장하준 네. 중2 맞습니까? 네. 네. 어딥니까? 하나. 아마. 네. 원철 중2 맞죠? 네. 자사요. 어디로? 자, 자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사 중에는 광역자사도 있고요. 지역자사도 있고요. 들어본 적 있어? 네, 광역자사는 10개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 살던 경기도에 살던 상관없이 가고 싶으면 누구나 다 받아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하나, 상산, 용인, 민사 얘네들이 광역자사죠. 그런가 하면 지역자사가 있습니다. 이화, 이대 부속고등학교? 그죠? 뭐 이런 거. 강서고 뭐 이런 데는 요 서울 지역 애들만 가는 거죠. 이건 지역자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 그 중에서도 학교마다 왜냐하면 성적을 3학년 2학기 기말 볼 거냐 안 볼 거냐 남자만 보내냐 여자도 받냐 자사는 남고는 있는데 여고는 없습니다. 진짜요? 광역자사 중에서는 지역자사는 여고가 있죠. 김천고, 북일고 대표적으로 남자애들 받습니다. 서울대 연락 잘 보냅니다 요즘에. 더럽게 혼내거든요. 말 안 들으면 뒤지게 팹니다. 그래서 잘 갑니다. 자, 하예린 중2 맞지? 맞아? 네. 어? 맞아. 현재 중2, 그지? 아직 중2. 너는 아직 중2, 얘네는 벌써 중2, 그치? 이런 거지. 예린아, 넌 어디 가냐? 자사. 어디일까? 하나. 그렇죠. 하나처럼 생겼어요. 민준, 저 강서.
강서고. 넌 의대구나. 문경. 아니 정확히 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하고 뭐를 고민하는 건데? 지금 과거 아니면 자사구나. 과거 아니면 자사? 근데 과거를 생각하면 고민이 조금 늦은 편인데요. 그렇죠? 네. 빨랑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거! 과거 아니면 자사. 민건아, 너 3학년 올라가는 거 맞아? 그러면 민건이도 과거 생각하면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알지? 네. 다인이는 중3 올라가는 아이야? 너는 어디냐? 저 하늘고 아니면 이과요. 왜 하는 거야? 저번에 다른 학원에서 입시 상담을 받았는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왜 하늘고를 언급하시지? 아빠가 대한항공 쪽이셔? 그러면 하늘고를 얘기할 이유가 없는데? 너 동네가 어디야? 저 고요. 그럼 어떤 혜택도 못 받는데? 지역 혜택도 아니고 직장 혜택도 아닌데 여기는 일반 애들 거의 잘 안 보는데? 뭐지? 너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나? 여기는 어떤 특성이 좀 필요해. 그래서 송도가 영종도가 살거나 집이 거기야? 아니잖아. 너 신촌이잖아. 아빠가 대한항공이거나 하나은행 쪽이거나 하나은행. 근데 너는 왜 하나이거나? 좀 이거는 조금 글쎄요. 왜 그렇게 컨설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좀 그러네요. 이와 요거는 뺑뺑인 거 아시죠? 1차에서 떨어질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와 요거 경쟁이 엄청 높습니다. 이 동네 여자애들 엄청 좋아합니다. 이와 요거. 자, 그럼 가죠. 자,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요만큼이 맞습니까? 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이름 안 부르는 중학교 2학년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2는 이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과거 생각하는 친구들은 지금 과거반 아이들은 방학 2달 동안 6개월치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애들이 요즘에 막 12시부터 와가지고 12시까지 하고 있어서 평상시에 하는 수업의 한 3배 정도 분량을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중학교 1학년하고 초6은 선생님이랑 그 다음 거리 나갈 때 상담을 하죠. 지금 언니 오빠들이 더 급한 거라서. 자, 수학 같은 경우에 많이 하면 좋은 과목일 수 있죠. 근데 과학은 그럴 필요가 없는 과목이라 특히 일반고나 자사는 거기에 맞게끔 가시면 돼요. 과고나 영재고는 무조건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쪽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쪽으로 보내드리는 게 좋을지를 미리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 거라서 하죠. 선생님 집에 꼬맹이는 상산고에서 이번에 수능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상산고 가면 좋은 점이 뭘까요? 밥 잘 나오고. 밥이 맛있습니다. 학비 더럽게 비쌉니다. 엄마 통장은 날씬해지고 애는 점점 뚱뚱해지고 그러고 있는 곳이 상산입니다. 근데 학교 열나 예쁩니다. 학교 예쁘고 학교 엄청 넓고 웬만한 대학 캠퍼스 크기만 합니다. 근데
산하고 용인은 또 그렇습니다. 민사는 거의 뭐 한복을 입고 다니죠 아이들이. 자, 민사도 괜찮은 학교. 자, 보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선생님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테스트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너무 어려운 것들을 하는데 그냥 몰아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조금 천천히 했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열만 반복하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고등학교 열을 하죠.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열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열나 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열의 원래 이름이 뭐야? 열에너지. 맞아요. 열의 원래 이름이 중학교 때 배운 열량이고요. 이걸 고등학교 때 열 에너지라고 하는 원래 단어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열이라는 건 열 에너지를 줄여서 열이라고 한다. 열 에너지를 줄여서 열이라고 해요. 됐죠? 칠판을 만지니까 아 차가워! 이거 열이니? 아니죠. 그게 열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 차가워! 아 뜨거워! 이건 열이 아니고요. 그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예요. 차고 뜨거운 정도예요. 그냥. 그래서 자, 어떤 물체에 얼마나 차, 얼마나 뜨거워 라고 하는 차고 뜨거운 정도를 표현할 때 문과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애는 어우 시원해, 어떤 애는 너무 차가워. 똑같은 차가운 정도인데 말로 표현하면 다른 느낌인 거잖아. 그래서 이걸 차고 뜨거운 정도를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해서 우리 나타냅니다. 얼마나 차고 얼마나 뜨거운지. 됐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온도죠.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표현하는 거, 온도를 표현하는 거지 열을 표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객관적으로 숫자로 표현해서 이 숫자로 표현하는 온도 체계에 몇 가지 있을게? 세 가지 있어. 자, 전 세계적으로 쓰는 온도 표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게 섭씨 온도라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써요. 섭씨 온도는 스몰 t로 나타냅니다. 기호로. 그리고 단위는 뭐냐면 도씨예요. 근데 미국 놈들이 쓰는 온도 표현은 뭐예요? 그렇죠. 미국 놈들은 화씨 온도 써요. 화씨 온도는요. 기호로 F라고 쓰고 단위는 도F예요. 자, 근데 과학 시간에 쓰는 온도는 다르죠. 전 세계 과학도들이 쓰는 온도는 절대 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꿔서 계산할 건데 절대 온도는 라지 t라고 하는 기호로 써요. 그래서 스몰 t와 라지 t가 나타내는 게 다르다고요. 됐죠? 라지 t로 쓰고 단위가 뭐니? 네, 과학자 이름 켈빈 요거 써요. 자, 이런 온도 체계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각각의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 과학자들이 만들 때 뭔가 기준을 두고 온도를 만들었겠죠. 그 중에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만든 기준은 똑같습니다. 뭘 기준으로 만든 거냐면 얘는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들어요. 물이 들어있는데 내가 막 팔팔 끓이면 엄청나게 뜨겁겠죠? 거기서부터 끓기 시작하겠죠? 자,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해서 그 똑같이 뜨거운 정도를 됐어? 섭씨라는 사람은 그 온도를 100이라는 숫자로 나타냈어. 근데 화씨라는 새끼는 180. 아니. 얼마로 나타냅니까? 212도F로 나타내겠대. 똑같이 뜨거운 정도인데 그걸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할 거냐? 212도F로 표현할 거냐? 이겁니다. 자, 거꾸로요. 물의 온도를 막 낮춥니다. 그럼 얼기 시작하겠죠. 얼기 시작하는 온도를 어느 점이라고 해서 그 차가운 정도를 섭씨는 뭐라고 표현하겠대? 0도라고 하겠대. 그래서 물은 0도에서 오는 게 아니고 물이 어느 온도를 그냥 0이라고 잡아놓은 거야. 알겠어? 자, 화씨에서는 물이 어느 점을 요거 중에 더해 얼마?
32도 F. 됐습니까? 요렇게 잡았다는 거야. 요렇게 잡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뜨겁고 똑같이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다르네. 그렇다면은 섭씨는 뭐야?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의 그 온도 차이를 몇 등분으로 나타내겠다는 거야? 100등분으로 쪼개서 그 중에서 하나를 1도씩 간격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야. 이게 1도씩 간격의 크기야. 근데 화씨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몇 등분 했을까요? 그렇죠. 180등분 한 거야. 그러니까 섭씨의 온도보다 화씨 온도가 더 촘촘한 간격이라는 얘기겠지. 자, 그 중에 한 칸을 1도 F라고 표현하겠대.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만들어줬다면 절대 온도는 열도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차가운데 왜 차가워? 쟤는 뜨거운데 왜 뜨거워? 이유가 뭐냐면 모든 물질은 그 안에 있는 작은 뭘로 되어 있니? 입자들로 되어 있지. 근데 입자가 가만히 있겠니? 움직이겠니? 278에 있는 입자 움직이냐 안 움직이니? 이거 움직여요. 뭐합니까? 진동합니다. 진동을 하다 보면 지네들끼리 뭐합니까? 충돌. 그거에 의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열. 이거죠. 그러니까 열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야. 맞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이라고 하는 걸 에너지의 개념,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가 바로 절대 온도야. 그럼 꼬맹아,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저 안에 있는 입자가 움직여야 생기는 에너지지. 활발히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 커지겠지. 어떨 때 활발히 움직일까? 온도가 높을 때 그렇죠. 뜨거울수록 활발히 움직여요. 됐죠? 네. 그래서 추울 때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뜨거우면 이렇게 움직여. 그럼 뜨거울수록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뭐 있으니? 멀어지죠. 쟤들끼리만. 됐어? 네. 그러면 차가워지면 입자의 운동이 점점 뭐해지니? 둔해지다가 너무 차가우면 뭐 하겠니? 멈추죠. 입자의 운동이 멈추는 순간의 온도를 얘는 뭐라고 한다? 0켈빈이라고 하는 절대 영도로 표현합니다.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 마이너스 온도가 있어요. 영하 20도, 영하 212도의 푹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하라는 게 있어요. 절대 온도는 영하가 없습니다. 0켈빈이 가장 작은 온도예요. 됐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어떤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가 절대 온도거든요. 절대 온도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이 멈추는 순간이 바로 0켈빈인데, 우리는 섭씨 온도를 쓰던 화씨 온도를 쓰던 결국은 과학에서는 모든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어야죠? 우리는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된다. 뭘?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를. 그러면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는 방법.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를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어느 온도를 0도라고 하잖아요. 이걸 절대 온도로 바꾸면 얼마입니까? 273 켈빈이에요. 0도가 사실은 273 켈빈의 온도의 크기다. 그래서 그럼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인 100도는 373 켈빈의 온도겠죠. 됐어? 그럼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가 몇 등분이니? 100등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에서의 한 간격이 섭씨 온도에서의 한 간격이랑 어떠니? 같아요. 그래서 온도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섭씨 온도에서 10도 올라갔어? 절대 온도에서도 10켈빈 변해요. 알겠습니까?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온도 체계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온도를 측정하면 물질들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물질들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이렇게 수조에 담겨져 있는 물의 온도를 쟀더니 얘는 80도의 뜨거운 물이래. 얘는 20도의 차가운 물이래. 이거 접촉시켜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열이 이동하죠. 열이 이동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80에서 그렇죠. 자, 이렇게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시키면 반드시 열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열은 무조건 고온의 물질에서 물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그 이동한 열의 양을 뭐라 합니까? 그게 바로 열입니다. 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는요. 얘가 열 얼마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한다고요. 됐어? 그래서 열이 뭡니까? 라고 하면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로 저절로 이동한 에너지예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저절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저절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 또는 열량이라고 해요. 그 열량은 반드시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뜨거운 물체의 온도는 낮아지고 차가운 물체의 온도는 높아져. 두 개의 온도가 뭐해집니까? 같아지죠. 그러면 이 같아질 때는 열은 어떻게 됩니까? 유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은 언제까지 이동하냐면 두 물질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만 열이 훅 하고 가다가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을 이동하지 않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이동한 에너지, 얘를 바로 우리가 열 에너지 또는 열량이라고 불렀던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열이 이동하는 방법 얘기해봐. 전도 대륙사. 그렇죠. 열이 이동하는데요. 그 열이 이동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는 세 가지로 나눈다. 전도, 대류, 복사. 그 중에서요. 전도가 뭡니까? 주로 어떤 상태에서? 고체. 고체 상태에서. 됐어? 고체 상태에 이 철사가 있는데 내가 한쪽 끝을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입자가 열받아. 그러면 열을 받으면 열받은 입자가 직접 옆으로 가니? 못 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열을 전달합니까? 열의 입자끼리 전달. 자, 이거는요. 내가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여기까지 뜨거움이 오죠. 네. 그러니까 열이 이동해 오는 건 맞는데 이동하는 방식은 여기 있는 입자들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진동만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진동에 의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열을 옆으로 뭐하니? 전달.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을 전달하면서 이동시킨다. 그래서 전도예요. 열을 받은 입자가 그 옆에 있는 입자와 뭐해서 충돌을 통해서 열을 전달하는 형태가 바로 전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류는 뭡니까? 열을 가진 입자가 직접 이동. 그렇죠. 이렇게 물과 같은 유체 상태에서는 이렇게 한쪽에 알코올 램프를 가열을 하면요. 여기에 있는 입자가 열을 받죠. 열을 받은 이 입자는 옆에 있는 입자한테 열을 주니? 아니요. 열 받은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거죠. 됐어? 네. 그래서 대류는요. 열을 받은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형태를 대류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게 대류예요. 그럼 복사는 뭡니까? 열이 이동. 네. 복사라고 하는 건 태양에 있는 뜨거운 열이 지구까지 어떤 물질을 통해서 와? 고체야, 액체야? 아무것도 없죠, 우주. 그죠? 그러니까 열이 어떻게 와야 됩니까? 직접 직방으로 와야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어떤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합니다.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형태를 우리가 복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열이 제일 빨리 이동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복사요.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그 먼 데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됐어?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가 복사 형태로 지구로 오기 때문에 얘 이름이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로 열이 전달될 텐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고대 구슬 문제. 문제였어요, 얘가. 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야? 점점 이동하는 양이 줄어들어서. 맞아요. 이거 x축이 뭘 것 같아요? X축이 시간이. 시간입니다. 자, 똑같이 1분 간격으로 잘랐다 쳐보세요. 똑같이 1분 간격으로 잘랐다 치면요.
처음에 1분 동안은요. 이만큼의 온도에 됐어? 물이 1분 동안 열을 잃어서 온도가 이만큼 낮아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열이 1분 동안 이동했다는 거야. 근데 열 표현되기 직전을 보면 똑같이 1분인데 1분 동안의 온도 변화를 보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열의 양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얘는 직선 그래프가 아니고 곡선 그래프입니다. 됐어? 그러면 열은요. 초반에는 많이 이동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한 열의 양이 점점 뭐한다? 줄어들어. 그러면 열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뭡니까? 열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뭡니까? 두 물질 사이의 온도차입니다. 두 물질 사이의 온도차가 크면 그 열이 이만큼이 움직이는데 온도차가 없으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다가 온도가 같아지면 열이 이동할 수 있니 없니?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온도차입니다. 온도차가 크면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은 열이 이동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동한 열의 양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열 에너지. 됐어? 열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열량 계산하는 방법이죠. 자, Q는 C, M, 델타, T, C, 암탁. 5대5 형식. C 암탁. C가 뭐냐? 야, 여기 중이가 드글드글해. 10명이야, 이 새끼들아! 네, C가 기열이에요. M이 뭡니까? 질량이에요. 델타 T가 뭡니까? 온도 변화량이죠. 됐어? 이렇게 곱해서 얻은 양이 바로 이동한 열 에너지의 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은 고온의 물체가 이른 열량이니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니? 이렇게 계산하면? 얻은 열량? 이런 열량? 내가 얘한테 10만 원 빌려줬어. 그럼 내가 준 거 얼마? 10만 원. 얘가 받은 거 얼마? 10만 원. 같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열량은요. 고온의 물체가 이른 열량을 계산하던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을 계산하던 그 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요. 다음 주에 연결해서 그죠? 마저 설명할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갑시다.